저는 학산학원에서 현재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중고등부 강사 유익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꽤 많은데 뭐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연수고를 대표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전부 다 맡아서 수업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수업이 어떻다 보다는 연수고의 특성이나 연수고를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맡고 있는 학생 중에 연수고 학생이 1학년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1등급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2명의 학생이 전교 10등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자랑을 하자면 그렇다. 네, 여기 연수고 학생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한 22명 정도 돼요. 뭐 연수고 학생이 많진 않은 편인데 현재 그렇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말씀드리면 90% 이상의 학생이 다 2등급 이상을 받았고요. 그 중에 절반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전원 다 1등급을 맞게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25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첫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학년이어서 조금 혼동이 많으실 것 같고 이 학생들은 그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2년차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유의미할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그리고 연수고 시험이 어떤지 수행평가는 어떤지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수고 수학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연수고 수학시험은 현재 객관식 16문제, 단답형 6문항인데요. 요거는 여기 적혀 있듯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도 거의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등락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가장 특징 있게 볼 건 단답형 문제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동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거든요. 근데 연수고는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뭐 이렇게 불리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서술형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동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전부 다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타 과목은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현재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고에서 서술형 문제를 낼 것처럼 하는 의도를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여기 단답형 문제라고 써놨지만 단답형 마지막 문항이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할 수 있는 형태의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문제를 서술하는 연습까지 좀 꾸준히 해야 된다. 까지 여기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요. 문제 배점을 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3.7점부터 5.2점까지, 단답형 문제가 4점부터 6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 배점은 총 70점과 3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험지 구성은 기본 문항, 흔히 문제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문항이 14문항에서 16문항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 문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항이 6문항에서 8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1년에 4번 정도 시험이 있을 때 저 변별력 문항의 개수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보통 결정이 되는데 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보통 객관식 문제에서 마지막 문항 그리고 단답형 문항에서 마지막 문항은 흔히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문항 정도는 아이들이 풀기 좀 어려워할 만한 문항 이렇게 되고 있고 배점은 기본 문항에서 약 60점에서 70점 정도가 할애가 돼 있고 변별력 문항에서 3, 40문항 정도가 그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등급 컷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전략을 짜야 될지 보면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인데요. 1등급 컷이 지금 이 아이들은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까지인데 78.5점이 딱 1등급 컷이었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특히 첫째이신 분들 많으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78점인데 1등급이 나온다고? 네, 근데 현재 그 5등급제 기준에서는 1등급이 보통 70점대 중후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한 80점만 맞아도 못했다 잔소리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80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이 나온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 기준으로 전교 1등, 그러니까 수학 1등 성적이 9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없었습니다.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킬러 문항을 맞춘 아이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답률 10% 문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100점을 노리고 공부하는 거는 아마 무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100점이라기보단 안정적으로 1등급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등급 컷은 60점대 중후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등급 컷을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지가 않아요. 그 컷에 걸린 학생의 점수를 보고 저희가 파악하는 건데 대강 1년 동안 60점대 초반에서 중반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연수고의 특징이라고 하면 등급 컷 사이에 간극이 크지가 않아요. 1등급은 10%까지, 2등급은 34%까지거든요. 연수고가 보통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면 그 1등급이라고 하면 전교 30등까지, 2등급은 거의 전교 100등까지인데 그 사이 간격이 10점 내외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 실수로 틀리면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학교가 연수고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일단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는 시간 배분이라고 보통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다, 수학을 좀 많이 풀어봤다 하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도 공감할 수 있는데 보통 수학 문제를 한 두세 번 푼다 그래요. 시험 시간 동안. 시험이 어렵지 않아서 그 시간 동안. 근데 고등학교 시간은 50분 동안 23문제, 24문제를 진짜 거의 다 못 풀어요. 흔히 최상위권 아이들,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면은 여유 있게 그 시간을 절대 확보하지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이 7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78점보다만 높으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된다. 78점이면 한 5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 전 연수고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난 무조건 100점을 맞겠다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나는 수학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진 않아.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난 강점을 보이고 수학이 내 발목을 잡는 과목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고 맞출 수 있는 문항은 확실하게 맞추기만 해도 70점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문항이 거의 70점까지 되거든요. 기본 문항만 다 맞춰도 70점이 될 거고 여기에 변별력 문제 한 두세 개만 맞추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보통 시험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풀잖아요. 단답형만이 맨 마지막 장에 있거든요. 근데 단답형 첫 문제나 두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 분배를 못 하다 보니까 단답형만에 손을 못 대고 제출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객관식 문제를 좀 풀다가 막히다 보면 빠르게 넘기고 단답형 문장 먼저 푸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그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수고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하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 약 70%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 자료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외 자료는 보통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의미가 없어진 게 여기 제가 써드린 프린트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프린트가 약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시험당. 그러니까 중간고사 한 번 볼 때 프린트 문항이 한 150문항, 기말고사 때도 150문항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전부 다 모의고사 문항이에요. 그냥 아예 출처까지 써놨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몇 년도 3월 모의고사 몇 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아이들한테 풀 수 있게 주고 있는데 사실 요 프린트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요 아이들의 한 학년 높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아이들은 프린트를 요걸 사용했었는데 그 윗학년은 이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예 새로운 프린트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친구들이 연수고에 갔을 때 어떤 프린트를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바꾸신 것 같아서 제 예상컨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쓰는 프린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제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문항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과목은 정시, 수시 준비를 따로 준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어차피 내신 문제도 모의고사 문항, 수능 문제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하고 내신 준비가 현재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적어놨듯이 프린트 문항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150문제라고 돼 있는데 다 모의고사 문항 중에 어려운 문항만 배치해놨어요. 특히 몇몇 문항은 실제 수능에서 정답률 1%대, 3%대 되는 것들도 배치를 시켜놨더라고요, 프린트에. 근데 그걸 제가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보통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해놓는데 그 킬러 문항들이 실제 시험으로 연계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서 적당히 걸러서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으나 나는 최상위권 100점을 노리고 싶다 하면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해서 여기 교과서하고 그 외 자료, 모의고사 자료를 준비할 때는 보통 교과서 문제는 중간 난이도에서 중상 난이도가 출제가 되는데 흔히 이 아이들이 문제집이나 유형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 문항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보통 기본 문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틈틈이 잘 듣고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문제집만 충분히 연습한다면 요 중간 난이도에서 중상 난이도 유형은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로 센이나 고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그냥 흔히 푸는 수학 문제집 충분히 연습하시면 교과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제 변별력 문제가 문제죠. 프린트에서 구성되는 문항들. 프린트에서 구성되는 문항들이 몇몇 학교나 뭐 중학교 때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를 뭐 숫자 정도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연수고는 그렇게 출제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문제가 연계됐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연계된 거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변형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문항이나 고난도 문항을 반복 연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선 확실하게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적인 학습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이 문항들을 완전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때 아이들한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뭐 이런 문항을 제가 풀어주면서 이런 문항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거를 변형한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단원하고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연습을 스스로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연습을 보통 오답노트 해결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틀린 문항이나 잘 모르겠는 문항을 해설지나 뭐 영상이든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분석해보고 여기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옆에 노트에다 하나씩 적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부족한 개념을 연계시켜가면서 하나의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가는 습관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참 좋은 습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1월 말이잖아요. 1월 20일이고 사실 요 아이들이 이제 3월까지 띵가띵가 놀 텐데 사실 설 한 주 빼면은 남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긴 했어요. 그 아이들이 여기 학생들한테 얘기하자면 너네 공부할 시간 많지 않는다. 특히 이제 3월에 입학하고 나면요. 3월, 4월은 이제 신입생이다 뭐라 그래서 학교 행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편에서 좀 어수선할 거예요. 또 4월쯤 되면 수행평가다 뭐다 하면서 애들 또 정신없을 거고 특히 학기 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편일 거예요. 그때는 뭐 동아리도 가야 돼, 뭐 이것도 해야 돼요, 행사도 가야 돼요, 뭐 학원도 빠질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지금 요 시기에 공부를 저는 가장 많이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석 전문가가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봤는데, 인서울 하는 학생들이 보통 상위 3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래요. 주말 포함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그 정도 공부한 아이들이 수학 적당한 성적을 받아서 인서울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서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 보통 상위 10%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라고 해요. 3시간 정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방학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36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원하는 성적을 갖고 괜찮은 대학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옆에 아들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할까요? 네, 제가 말하는 공부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네. 아마 보면서 답답도 하실 거고 언제까지 저러고 띵가띵가 놀지, 언제까지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을지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이제 손길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잔소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강제로 책상에 앉혀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제 눈에도 애기들로 보이거든요. 혼자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럼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겠냐? 제가 여기 적어놓은 2등급 상위를 목표로 한다는 건 나중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당장 고등학교 내신 첫 시험에서 2등급 상위권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유형서 정도, 빈출 유형만 확실하게 연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하면 한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정도는 나올 만한 시험이 보통 연수고의 시험인데, 그렇다면 2등급 최상위권, 운이 좋다면 1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는 성적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정도가 아니다. 나는 첫 시험부터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2등급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건 확실히 하되 평가원, 모의고사 4점 문항들을 연습을 꽤나 많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문항, 수능 문항, 평가원 문항이 수능이 지금 30년 정도 됐거든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주는 자료들도 있지만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꽤 많아요. 자이스토리라던가 EBS 아니면 올림포스라던가 그런 거 보면서 4점 문항만 틈틈이 풀면서 연습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될 거다. 특히 저는 수학적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이들이 수학 문제 중에서 이제 글이 좀 길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면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별표 치고 넘어가죠. 근데 그 문장을 내가 아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수학적 독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 독해하듯이 수학에 써있는 문항에 써있는 글들도 내가 아는 표현으로 계속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독해하는 연습도 충분히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 자주 얘기하는데, 혹시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옆에 해설지를 펴놓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등짝을 때리시거나 왜 답지 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학생 정도면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설지를 봐야 된다. 근데 해설지를 보는 습관이 조금 달라져야 해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집 있고 어떤 문항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쭉 써 있게 될 거잖아요. 여기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어머니들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면 어떤 종이 하나만 갖고 해설지를 이렇게 가려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해설지 보면 풀이가 한 줄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갔으면 한 줄씩 내려가면서 내가 못 푼 문제가 어딘지 거기서 딱 한 줄만 읽고 힌트를 얻고 다시 시도해보고, 근데 아직도 못 풀겠어. 한 줄 더 내려가서 또 다른 힌트를 얻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사실 이렇게 풀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막 20분, 3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문항 정도면 한 문제에 15분에서 20분은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항은 풀지 못하더라도 좀 난이도 있는 문항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는 습관, 그게 저는 수학적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유의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수고 수학 수행평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만점을 못 받으면 안 되는 수학 수행평가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 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교생이 지금 2학년 아이들 전교생이 수학 수행평가 만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다 하면 무조건 만점이 나와요. 만약에 만점을 못 받았다? 진짜 그 학생을 죽여 패셔도 됩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고는 그 정도로 수학 수행평가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수업 시간에 프린트 하는 거 채워서 제출하면 만점을 줘요. 그러니까 오롯이 시험으로 갈리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이야.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과목으로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학산학원 국어과 길민주입니다. 저는 우리 연수고 친구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면 연수고에서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빨리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쌤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 그 사진이 도미린이 맞습니다. 저는 2025년에 연수구 관내에서 이제 고등부 대신 1등급 67명을 배출을 했고요. 전교 1등도 5명 배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꼭 다 내년에 여기 껴있길 바랍니다. 와우. 네, 오늘 또 이제 네 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네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제 좀,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쁘신 시간 내주셨는데, 요 키워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서 연수고 이제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이제 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등급 컷, 높은 문법 비율,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파일에 있는 노란색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놀고 있어? 네. 먼저 낮은 등급 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수고는 연수구 관내에서 가장 낮은 1등급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을 보시면 이제 뭐 시험이 조금 어려우면 80점대,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90점대에서 등급 컷이 나오고 있는데, 연수고는 여기 1학기 중간고사 88, 1학기 기말고사 84, 2학기 중간고사 84.7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고 관내에서 가장 등급 컷이 낮습니다. 등급 컷이 낮다는 건 시험이 어렵다는 걸까요?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쵸? 연수고 관내에서 연수고 시험이, 국어 시험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나오길래 이제 연수고 시험이, 국어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높은 문법 비율입니다. 이제 27문제가 총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11문제가 이제 문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7문제 중에 11문제가 문법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배점을 보셔야겠죠. 42.8점이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문제인데 42.8점이 배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한 문제당 배점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배점이 낮은 문제가 어려울까요? 높은 문제가 어려울까요? 높은 문제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문제들이 다 문법에 몰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문법이 11문제가 나오고 배점이 42.8점이니까 한 문제당 배점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3.89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3.62점, 3.51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이 3.7점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문법이 단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문법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길래 문법이 어렵냐 해서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두 문제는 이제 연수고의 가장 높은 배점 문제, 4.1점짜리 문제와 대검고에서 가장 높은 배점이었던 3.5점짜리 문제입니다. 딱 봐도 난이도 차이가 보이시죠? 이제 개념을 이제 가물가물하신 학부모님들께서 보셔도 아, 저건 어렵고 이건 쉬워 보인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수학쌤이 조금 빨리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문제풀이 시간을 드리고자 했는데 문제풀이 시간을 드리면은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연수고 친구들을 한번 풀어보기를 바라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꼭 복습을 하고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예시가 굉장히 많고 문제 길이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기가 없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문제당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예시 중심 학습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 왼쪽 프린트 저희 반 친구들은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몇 번까지 했죠? 200번까지 했죠.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요걸 2000번까지 다 하고 중간고사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시별로 다 어떤 의문의 변동 현상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출 예시 중심 학습, 그리고 빈출의 오답 요소가 자주 나오는 오답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굿히다. 이거는 뭐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죠? 축약이 일어난 다음에 국외음화가 그렇지. 축약이 일어난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에 자주 나오는 요소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걸로 오답을 만드는구나 하는 요소들을 다 외워놓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거, 그리고 더 풀고 더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연수고 친구들의 살 길이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도 있습니다. 요 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제 연수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의문의 변동 있고, 그리고 문학이 이만큼 있고, 독서가 이만큼 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요 범위들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범위입니다. 그럼 모의고사라는 것은 이제 2026학년도에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친구들이. 그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모의고사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 이제 그 지문을 외워가고 내신처럼 공부를 해가면 되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역량이 조금 있어야 그 범위도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인터뷰를 보면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연수고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모의고사도 꼭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 정말 1등급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3월 모의고사 시험지고요. 지문이 동일하게 이제 연수고 시험지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지문을 가지고서 이제 시험 범위로 추가가 되고 문제가 배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범위까지 다 맞으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일단 모의고사 풀이 역량을 기본적으로 키워야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내가 미리 공부한 지문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은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하고, 또 기본적인 개념어 학습, 서리법이 뭔지, 음성 상징어가 뭔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충한다, 목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요즘 아이들의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하고, 네,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저희 학상 국어에서는 1, 2월 기간 동안 클리닉 시간에 주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합니다.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요.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까지 하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동안 저희 학상 국어에서는요, 먼저 이제 중학교 실제로, 고등학교 실제 내신 기간처럼 1, 2월 기간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학교별 자체 교재를 통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처음 학생들이 입학해서 3, 4월에 첫 입학하고 정신도 없고 새 친구 사귀고 이러면 내신 대비를 조금 중학교 때 내신 대비 하듯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남고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막 이렇게 다 챙기고 수행평가도 챙기고 교회 활동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내신 대비하면 많이 정신이 없는데, 이제 국어만큼은 한 번 내신 대비를 해보고 두 번째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때 주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게 되고, 모의고사 풀이 역량을 증대하는 목적인데, 네, 주 1회 모의고사를 풀고 또 이거 오답 정리까지 함으로써 이제 수능까지 사전 대비를 이제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2월 마지막 주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작년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하듯이 공부를 했으니까 2월 마지막 주에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85점이네? 이 기준이면은 이제 문법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으면 내가 이제 1등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취약점이 어디인지 한번 판단해보고, 그렇게 상담을 한 후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국어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1등급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산학원 연수고 영어 학업 설명회를 맡은 영어 고등부 팀장 최창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작년 기준으로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총 40명 학생 중에서 한 40%에 해당되는 16명 학생들이 1등급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수고 학생들을 총 9명을 맡아갖고 6명, 100점 4명 포함해갖고 6명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1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저랑 이제 만나기 전에 34점이었던 학생이 이제 내신 시험 한 번 만에 67점을 올라왔고요. 그리고 70점대 학생이 결국에는 100점까지 올라가고 1등급 받네. 요걸 말씀드리는 것은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갖고 상위권까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수고 영어 학업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연수고 내신 시험 특징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수고 내신 시험 대비 전략, 그리고
제가 그나마 9명의 학생을 6명으로 1등급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에게 간단한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수고 내신 시험의 특징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 2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한 10지문 정도가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한 회분이 들어가는데 아마 학생들은 이해할 거예요. 18번부터 45번까지 기본적인 독해 문제가 전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영작 문제는 한 번은 교과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작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번은 교과서에서만 2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하나, 부교재에서 하나. 근데 공통되게 모의고사에서는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 모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요거의 한 1.5배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은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 정해져 있는 적은 시험 범위 내에서 본인 스스로가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1등급을 노리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점수 격차가 상당히 좁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점수 격차가 좁게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시험 기준으로 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1등급 비율이 10% 안에 드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고 요번에 350명이 들어간다면 35명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등급 상위 10% 점수 분표를 보면은 100점에서 90점까지, 그러니까 편차가 한 10점 정도 나거든요. 아까 제가 영작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2문제당 각각 5점씩이 부여가 돼요. 그러면은 영작 문제를 자기가 2문제를 틀렸다? 그럼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얼마나 하지 않느냐가 1등급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등급을 도전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 2등급 정도 되면은 89점에서 70점, 편차가 20점이 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간이 넓어지죠. 3등급은 이제 40점대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요. 2등급이라도 붙으려면 70점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34점 맞았던 친구를 67점, 그 당시에는 67점이 이제 2등급 점수였었는데, 그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를 제가 적용시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수고 내신 시험은 기본 난이도 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시험 범위 안에 나와 있는 지문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기본 난이도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지가 우리나라 말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문제들은 연수고에서 특징적으로 난이도 쉽게 나올 때, 지금 보면 1번 문제, 5번 문제에서 지금 나왔는데, 요거는 요 내용만 해석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적이나 주제 같은 경우도 요게 포커스입니다. 보기가 꽤 난이도가 쉽게 나와요. 요 정도의 독해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2등급 이상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등급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되는 중급 난이도 유형은 일단 어휘 중요한데,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어휘 외적으로 선생님들도 학교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원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반대 의미 단어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원문을 거의 암기하듯이 공부하더라도 내가 파생어를 모르면은 그냥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의 난이도 좀 높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문법 힘들어하는데 이거 문법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고에서 문법 문제가 3문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 문제를 틀렸다 3.5점 배점으로 쳤을 때 11점, 12점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요거 보기 해석은 요거의 실제 문제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앞에 나왔었던 그 문제들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기의 단어나 문장 길이가 조금 늘어납니다. 저는 요런 문장 해석을 구문 독해라고 하는데 요런 구문 독해
지금이라도 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해석한다 못한다 이거는 2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고민할 거고 요 내용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상위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 같은 거 이거 원문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다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변형되는 어휘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아예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외우는 그런 학습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 당연히 영작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그 6명의 1등급 학생 중에서도 영작이 다 틀렸는데 1등급을 댄 친구는 절대 없어요. 영작을 최소한 한 문제는 가져가야지 자기가 객관식 점수에 따라서 1등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문 독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보기 난이도 더 올라갑니다. 일단 영작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되는 거예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 해석을 줍니다. 우리나라 말 해석을 바탕으로 해갖고 영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연수관내에 있는 근처 학교 뭐 대표적인 연수여고 그런데 해석 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전보다 보기의 지문 어휘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죠. 이 정도의 독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연수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 이를 위한 대비하고 계시나요? 이를 위한 대비라는 거 혹시 어휘 말고도 그 어휘에 대한 유의어나 반의어 외우고 계신가요? 문장 해석 같은 거, 소위 말하는 끊어 읽기 같은 거 연습하시나요? 문법, 영작 연습하시나요?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3월 2일이 됐을 때 엄청나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할 거야. 그럼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20년 가까이 학생들 가르쳐보는데 그 출발선상 기준이라고 이미 앞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애 있고 저 뒤에서 운동화 끈 굳혀묶고 있는 애 있고 이제 와갖고 쭈삣쭈삣 한번 달려볼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요이 땅 해가고 5월 달에 중간고사 봤을 때 과연 목표 지점에 얼마나 가까워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요 4가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휘 억지로라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구문 독해 하셔야 되고요. 문법 영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1등급을 만들어줬어요. 수업 지문인데 이 수업 지문 나중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수업 지문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또는 혼자서 그랬을 때 명시적으로 이걸 한번 넣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이 글의 주제문을 이 글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가 거기서는 지금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별도로 체크를 해갖고 내가 이 문법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세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를 모른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문 어휘 정리해서 본인 스스로 확인 학습하고 테스트를 보고 선생님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키워드에는 동의어, 반의어, 정리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 이걸 이루어졌다라 그러면은 스스로 그렇게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제시해 줬어요. 데일리라 그래갖고 매일 아까 전에 바로 앞에 나왔던 지문이었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 이런 문법 같은 거 공부했어? 동의어 공부했어? 주제, 내용 일치 파악해 봤어? 그리고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술은 연습했니? 안 했으면은 억지로라도 연습시킵니다. 통과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나눠서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그 외적으로 학교에 나오는 유형의 변형 문제들 문제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의 내신 시험이라고 피날레까지 마무리되면은 이제 학생들을 시험장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저와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루틴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대하고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부를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라 하고 1등급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느낀 진리입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어느 순간에는 변형 문제 많이 풀어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학생들에게 우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 학생한테 그냥 야, 너 1등급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해 하고 그 학생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단어가 약하네. 우리 아이가 문법이 약하네. 그럼 거기에 맞는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 문제 백날 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학생들이 뭘 틀렸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네?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틀렸네? 또는 순서 파악 문제가 많이 틀렸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 학생을 위한 거예요. A라는 학생은 문법을 잘할 수 있고 B라는 학생은 어휘를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친구한테 둘 다 문법만 때려 넣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많이 하십시오. 저도 그러고 일부러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재밌는 게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근데 카톡하면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부모님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내미가 있는데 얘기 안 해요. 건너방에 있는데 카톡하면 답장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통을 해야 하고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뭐는 또 잘 되는지 또 필요한 부분은 뭘 챙겨주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은 분명히 학생이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올라가고 부모님들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수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가리키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억나는 점들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부터 실천을 하시고 그 실천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3월 2일 출발선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과학 담당하는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과목 말씀만 들으시다가 과학이라고 하면 조금 김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선입견 계속 가지고 계시면 입시에서 확실하게 낭패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바뀐 거로 확실하게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22 개정으로 바뀌면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그리고 과학까지 모두 다 동등한 핵심 과목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 담당이 과학이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고교 학점제가 어쨌든 22 개정으로 바뀌면서 필수 이수학점 보시면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동일하게 8학점씩이죠. 그리고 여기 과학 보시면은 10학점입니다. 10학점이에요. 통합과학 8학점 그리고 실험과목 2학점 합쳐가지고 10학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똑같은 과목의 수능 응시 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핵심 과목이 총 5개예요. 그 중에 통합과학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이 뭔지 제가 목차를 따왔는데 이 소단원 타이틀 읽어드리는 거 사실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급 따기 어려운 파트, 그러니까 점수 벌기 어려운 파트를 골라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총 4파트입니다. 여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이에요. 화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학 시스템 물리예요. 화학 물리. 넘어오셔서 화학 변화, 화학이죠. 화학입니다. 그리고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물리예요. 화학 물리, 화학 물리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생명이랑 지구는 교과 과정 외 범위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 준비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리화학은 고1, 고2, 고3 내용들이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넓고 깊게 공부를 해야지만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 문제거든요. 작년 연수고 2학기 기말고사 8번 문항. 보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바꿔가지고 선생님께서 오른쪽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참고하신 문제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실제 기출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2018년 4월이라고? 혹시 4월 모의고사 어떤 학년이 응시하는 모의고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4월? 네, 맞아요. 이거 고3이 4월에 치르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고3 학생들이 4월에 치르는 화학 원 모의고사의 19번 문제를 지금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 그대로 숫자만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신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수업 시간에 달아주셨겠죠. 해설을 해주셨겠죠.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제대로 흡수를 했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세 문제는 항상 포진을 시켜 두시는 거예요. 매 시험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연수고 기준으로는 86점 전후로 잡히는 겁니다. 한 3.5문제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수고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항상 시험의 편차가 커요, 연수고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고사가 쉬웠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려워요. 중간고사가 어려웠다? 그럼 기말고사는 쉽거든요. 이렇게 온탕이랑 냉탕을 오고 가는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난이도부터 빡센 난이도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문제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고만의 특징인데 선생님들이 제작하시는 프린트 안에 문제들이 죄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숫자만 바꾸시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그 문제들을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킬러화 시켜서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사실 고1 학력평가 모의고사만 소화하기도 벅찬데 고2, 고3 문제 중에서 따와가지고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중학교 때는 완자 한 권, 오투 한 권, 시험 직전쯤에 적당히 한두 권 돌리고 벼락치기 해도 A등급 받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다시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과학이 진짜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통합과학은 훨씬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훨씬 깊습니다. 어머님들 여기 되게 바쁜 시간 내가지고 와주셨는데 얻어가는 실익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1학년 통합과학 때 올인하셔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나 이공계열이나 메디컬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5학기를 대비를 해야 되고 각각 20%씩 내신 반영이 되는데 각각 똑같이 20%씩 반영이 되는데 통합과학을 배우는 1학년을 지나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이 선택 과목 고르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 선택 과목들의 난이도는 통합과학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문이과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과 선택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물리화학 선택 과목 응시하는 친구들 대부분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상위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이후부터는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등급 따기가 수월한, 그러니까 깔아주는 친구들도 많은 1학년 때 만약에 미끄러져가지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2학년, 3학년 때 나 정신 차렸으니까 1등급으로 복구하겠다? 물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러지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한번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이때 미끄러져야 되는 거예요. 단 전제는 1학년 때 통합과학 1등급 필수로 받아놓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살짝 미끄러지더라도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코인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학년 때 1등급 받아놓으면. 그래서 통합과학 확실하게 올인해서 1등급 필수로 받아놓으셔야만이 2학년 때, 3학년 때 대비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프리프리를 적어 왔는데 조금 창피하네요. 이거 경희대학교 이제 생명계열 전공을 했고요.
이제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피트라는 시험을 치고 이제 이 학교 약대를 입학을 했는데 M사 기준으로는 이제 전국 석차 60등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생명이지만 여기 점수가 나와 있듯이 화학이랑 물리를 더 잘 하고요. 이 시험은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 지구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지구에서 가장 어려운 과학 시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학원에서 과학 담당하고 있고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2, 고3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끌고 내려와서 같이 엮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혹은 중상위권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수업을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과학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확실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